2014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극장 앞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레드카펫 양옆으로 비명에 가까운 환호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틈 없이 번쩍였습니다. 영화 다이버전트의 월드 프리미어가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환호의 중심에 선 사람은 할리우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성 베로니카 로스였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 대학교 기숙사에서 과제 대신 소설을 끄적이던 무명의 학생이 전 세계 3,500만 부가 팔린 시리즈의 원작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미소 짓던 그 순간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긴장 속에서 베로니카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뒤였고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감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출판 계약을 따내고 소설이 나오기도 전에 영화 한 권이 팔린 작가, 성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쁨을 느낄 틈조차 없었던 작가,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주인공을 죽여야 했던 순간 수백만 독자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진 작가. 이것은 베로니카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22살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꿈 같은 성공 뒤에 숨겨진 균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로니카의 이야기는 1988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1988년 8월 19일 베로니카 앤 로스는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드거 로스는 독일 쾰른 출신의 사업가였고 어머니 바버라는 폴란드계 미국인 화가였습니다. 베로니카는 오빠와 언니에 이어 세 남매의 막내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바버라의 부모, 곧 베로니카의 외조부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외조부모의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고통은 딸인 바버라에게도 전해져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베로니카가 처음 맞닥뜨린 균열은 전쟁의 유산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1993년 베로니카가 5살이 되던 해에 부모가 이혼한 것입니다. 아버지 에드거는 먼 곳에서 일하며 점점 가족과 멀어졌고 어린 베로니카는 그 빈자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어머니 바버라는 새 아이를 데리고 일리노이주 베링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카고 북서쪽 외곽의 조용한 교회 마을이었습니다. 바버라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을 키웠고 이후 조경회사 재무 컨설턴트인 프랭크 로스와 재혼했습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이 있었고 멀리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새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이 압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링턴의 집에서 베로니카는 조용하고 진지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았고 어머니 바버라는 딸의 그런 모습이 걱정되어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라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베로니카가 특히 빠져든 작가는 로이스 로울이었습니다. 로우리의 소설 더 기본은 규칙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 한 소년이 진실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였고 어린 베로니카는 그 세계관에 강렬하게 끌렸을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사라진 세계라는 상상이 훗날 그녀의 대표작 안의 씨앗처럼 심어진 셈입니다. 1999년 11살이 된 베로니카는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고 처음 쓴 것은 반지의 제왕을 흉내낸 판타지 이야기였습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졌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글쓰기는 베로니카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새로운 가정에의 적응, 또래보다 내성적인 성격 사이에서 글은 자신만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링턴 고등학교에 진학한 베로니카는 AP 영어 수업과 통합 예술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를 가르친 영어 교사는 훗날 베로니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글의 깊이가 또래와 확연히 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로니카
자신은 작가가 되리라는 확신보다 막연한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베로니카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참석한 기독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외조 부모가 겪은 홀로코스트의 기억 때문에 어머니 바버라는 종교를 멀리했지만 베로니카는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한 셈입니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베로니카는 미네소타주의 칼턴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곳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문학을 학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베로니카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창작문예 프로그램으로 편입했습니다. 시카고 근교 에번스턴에 위치한 이 대학의 창작문예 과정은 소규모 워크숍 중심이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쓴 단편 소설을 제출한 뒤 30분 동안 동료들의 비평을 침묵 속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이 경험을 불 속에 던져진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09년 겨울, 대학 4학년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취업 준비에 몰두하던 그 시간, 베로니카는 노트북을 펴고 전혀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하나의 세계를 글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계는 미래의 시카고였습니다. 사회가 5개의 분파로 나뉘어 있고 16살이 되면 적성검사를 거쳐 평생 숙할 분파를 선택해야 하는 세계. 그런데 주인공 트리스 프라이어는 어느 분파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 곧 다이버전트로 판명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로니카가 이 이야기에 끌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늘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계 아버지와 폴란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출생하고 일리노이에서 자란 아이, 부모의 이혼 뒤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 했던 아이, 정체성의 혼란이 소설의 뼈대가 된 셈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초고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기숙사로 돌아온 뒤에도 수업 사이사이 틈을 내어 원고를 다듬었고 2010년 봄에는 원고를 들고 작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학 에이전트 조앤나 스템펠볼페를 만난 것입니다. 조앤나는 원고 일부를 읽은 뒤 전체 원고를 요청했고 베로니카는 수정을 거쳐 완성본을 보냈습니다. 2010년 3월 정식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장도 받지 못한 21살의 학생이 뉴욕 출판계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앤나가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퍼콜린스 산하 캐서린 태건 북스에서 선제적으로 3권에 대한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베로니카는 아직 졸업 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욕조에 마시멜로를 가득 채우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행동으로 감정을 쏟아낸 것이었을 것입니다. 2010년 6월 베로니카는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그녀는 졸업장 대신 출판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면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3권에 대한 계약이란 곧 정해진 기한 안에 2편의 후속작을 더 써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첫 소설도 서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리즈의 결말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22살의 어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2011년 3월 소설이 인쇄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영화 제작사 서밋 엔터테인먼트가 다이버전트 시리즈의 영화 판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한 줄의 독자 리뷰도 없는 소설이 이미 스크린 위에 미래를 약속받은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2011년 4월 다이버전트가 마침내 서점에 깔렸습니다.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굿리즈에서는 201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베링턴의 조용한 소녀가 쓴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10대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속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당시 베로니카는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이버전트의 성공은 베로니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거대했습니다. 출간 첫 해에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고 SNS에서는 분파 적성 검사를 따라하는 팬들의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대 독자들은 베로니카를 헝거게임 이후 최고의 YA 작가라 불렀습니다. 2011년 베로니카는 사진작가 넬슨 피치와 결혼했습니다. 시카고 근교 에번스턴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남편에 대해 넬슨과 함께 있으면 혼자인 것 같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안정감과 별개로 작가로서의 압박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2012년 5월 두 번째 소설 인서전트가 출간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굿리즈에서는 2012년 최고의 영 어덜트 판타지 부문과 최고의 작가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승승장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베로니카는 점점 조여오는 압박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권의 성공은 3권에 대한 기대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렸고 수백만 독자가 트리스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세 작가가 감당하기에 그 무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로니카에게는 이미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 트리스 프라이어를 마지막 권에서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이버전트 1권에서 트리스는 익사 직전까지 갔고 인서전트에서는 처형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베로니카는 트리스의 이야기가 진정한 자기희생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시리즈 최종권 얼리전트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첫 주에만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긴 독자들의 반응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굿리즈와 아마존에는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작가가 독자를 무시했다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고 SNS에서는 직접적인 비난과 욕설까지 베로니카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던 캐릭터를 잃은 독자들의 슬픔이 작가를 향한 공격으로 변한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훗날 살롱의 기고한 에세이에서 이 시기를 회고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주인공을 죽인 것은 이야기의 완결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로 쏟아진 적대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지뢰밭을 걷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베로니카는 당시의 심경을 짧게 드러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든 별점 1점 리뷰와 초등학생처럼 글을 쓴다는 조롱이 눈에 들어왔다고, 25살의 작가에게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베로니카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스 매거진은 2014년 초 베로니카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분과 공포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 기쁜 일이 생겨도 공황 발작이 뒤따르는 상태였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베로니카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권을 출간하고 결혼하고 영화 한 권을 팔고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2살에서 25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20대는 이상한 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다이버전트 시리즈 3권은 합산 670만 부가 팔려나가며 그해 미국 아동 청소년 도서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진열대를 빼곡히 채운 3권의 표지 뒤에 불안장애와 싸우는 25살 작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영화 다이버전트가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셰일린 우들리가 트리스를 연기했고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만 5,461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최종 전 세계 박스오피스는 2억 8,889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8,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감안하면 분명한 흥행 성공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도 다이버전트 시리즈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판은 2013년 8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번역가 이수연의 번역으로 출간되었고
영화 개봉과 맞물려 서점, 진열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파 사회라는 설정은 한국의 청소년 독자들에게도 입시와 진로라는 현실적 선택과 묘하게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두 번째 영화 인서전트가 개봉했습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2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작을 소폭 넘어섰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정점에 올라선 듯 보였습니다. 라이언스게이트는 세 번째 소설 얼리전트를 두 편의 영화로 나누어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해리포터와 헝거게임이 시리즈 마지막 권을 두 편으로 분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영화 얼리전트가 개봉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는 1억 7,925만 달러로 전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미에서는 6,618만 달러에 그쳤고 제작비 1억 1천만 달러를 고려하면 사실상 흥행 실패였습니다. 2억 9,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프랜차이즈가 단 1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흥행 참패 이후 라이언스게이트는 2016년 8월 시리즈 마지막 편 어센던트의 극장 개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유료 케이블 채널 스타즈에서 TV 영화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핀오프 시리즈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발표는 출연 배우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셰일린 우들리를 비롯한 주요 배우들은 TV 영화 출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나둘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트리스를 연기해 온 배우조차 떠나버린 것입니다. 2018년 12월 라이언스게이트는 어센던트, TV 영화와 스핀오프 시리즈를 최종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즈피드 뉴스는 이를 다이버전트는 어떻게 재앙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3편의 영화가 전 세계에서 합산 7억 6,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프랜차이즈가 결말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미완성인 채로 영원히 닫혀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베로니카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끝맺음을 얻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베로니카의 불안장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요구한 것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로니카에게 그 자극은 아마존의 별점 1점 리뷰였습니다. 치료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달린 최악의 리뷰를 찾아 읽었고 밀려오는 불안감 속에서 치료사와 함께 감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일종의 노출 치료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베로니카가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불안 때문에 약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들을 즐기지 못했으니까요. 베로니카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재훈련하는 과정이었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해체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바버라가 일찍이 해준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버릇을 그만두어라. 그냥 고맙다고 말해라. 그리고 아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그 담담한 조언이 치료실에서 배운 인지 재구성과 정확히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이버전트 시리즈의 작가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 프랜차이즈는 미완성으로 끝났고 팬들의 분노는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017년 1월 베로니카는 다이버전트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담은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카브 더 마크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듀올로지의 첫 번째 권이었고 하퍼콜린스와 새로운 이권 계약을 체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간 직후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독자들이 소설 속 이민족 묘사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버전트 논란에 이어 또다시 비판의 파도가 밀려온 셈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듀올로지의 두 번째 권 더 페이츠 디바이드가 출간되었습니다. 시카고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베로니카는 시카고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시가 자신의 이야기에 늘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다이버전트의 배경도 새 소설 속 세계도 모두 시카고의 공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어센던트가 공식 취소된 뒤에도 베로니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새로운 시작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수백만 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The End and Other Beginnings라는 제목의 SF 단편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었고 그중 한 편 이너시아는 폭스 2000 픽처스가 영화화 판권을 매입했습니다. 다이버전트 이후 처음으로 베로니카의 이름이 다시 할리우드와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베로니카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첫 성인 소설 초즌 원스를 출간한 것입니다. 청소년 소설이 아닌 성인 독자를 위한 이야기였고 존 조지프 애덤스 북스라는 새로운 출판 임프린트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즌 원스의 전제는 도발적이었습니다. 세계를 구한 5명의 영웅이 10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일상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영웅 서사의 뒷면, 곧 구원자가 된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정면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 설정에는 베로니카 자신의 경험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22살의 일약스타 작가가 된 이후 겪은 불안장애, 인지행동치료, 기쁨 없는 성공의 기억이 소설 속 인물들의 고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즌 원스는 다이버전트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인 셈입니다. 베로니카는 시카고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경력 초기에 가장 친절했습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잘 나갈 때였으니까요.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고 더 화려한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2022년 11월 베로니카는 포스터 걸을 출간했습니다. 감시 사회가 무너진 뒤 과거의 그 체제의 상징이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베로니카는 다이버전트 이후의 모든 작품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버전트에서 트리스는 분파 체제에 맞서 싸웠고 초즌 원스에서 영웅들은 세계를 구한 뒤의 공허함과 싸웠고 포스터 걸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지지했던 체제의 잔해와 싸웠습니다. 베로니카의 소설 세계는 하나의 일관된 질문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혁명 이후, 승리 이후, 선택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2023년 2월에는 노벨라 아치컨스피레이터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미래 디스토피아로 재해석한 이 작품에서 베로니카는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찢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청소년 소설 작가라는 꼬리표와는 전혀 다른 결의 작품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웬 어몽크로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슬라브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현대 시카고에서 마녀와 기사와 괴물이 공존하는 어반 판타지였고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굴리즈 초이스 어워드 최우수 판타지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이버전트에서 시작된 베로니카의 이야기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스토피아 청소년 소설에서 SF 단편, 성인 소설, 그리스 비극 재해석, 슬라브 민속 판타지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카고 매거진 인터뷰에서 베로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이켜보면 다이버전트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3,500만 부 이상 팔려 나간 것은 단순히 디스토피아 유행 덕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6살에 평생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트리스의 이야기가 진로와 적성 앞에서 불안해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에 정확히 닿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공명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어판 다이버전트는 영화 흥행과 맞물려 청소년 독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입시라는 단일 분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한국의 10대에게 트리스의 선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로니카 자신도 변해 있었습니다. 22살에 출판 계약을 따내며 불안 속에서 성공을 감당했던 여성은 35이 되어 자신의 불안을 직시하고 이야기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워크숍에서 30분 동안 침묵 속에 비평을 들어야 했던 경험, 아마존 별점 한 점 리뷰를 치료실에서 소리내어 읽었던 경험, 수백만 독자의 분노를 견디며 자신의 결말을 지켜낸 경험, 그 모든 순간이 베로니카를 단련시킨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더 이상 다이버전트의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이버전트를 썼고 그것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가가 된 것입니다. 2009년 겨울 베링턴의 한 집에서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던 21살의 대학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미래의 시카고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그 순간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세계에서 트리스 프라이어는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쓴 베로니카 자신도 청소년 소설 작가와 성인 소설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와 비평의 대상, 불안장애 환자와 치유를 찾아가는 사람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다이버전트였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바버라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해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이 베로니카가 10년에 걸쳐 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이버전트 시리즈에서 베로니카는 용감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리스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결국 베로니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카고 매거진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베로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나는 그 책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책을 좋아하지만 집착은 놓아버린 것입니다. 작가로서의 성숙이 담긴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베링턴의 조용한 교회에서 혼자 글을 쓰던 소녀는 전 세계 3,500만 독자와 만났고 그들의 사랑과 분노를 동시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35이 된 지금 시카고 어딘가의 책상 앞에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베로니카 로스를 다이버전트의 작가로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다이버전트가 끝난 뒤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비판과 실패 속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그 선택이 어쩌면 트리스의 어떤 선택보다 더 용감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9년 겨울 노트북 화면 위에 깜빡이던 커서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의 숲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